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자신감은 돈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행복의 크기는 재산에 따라 다르다. 행복은 재산순이다. 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하고 없이 살아서 이씨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불행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 꼭 모든 기준이 돈이고 재산일까? 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돈이 다라는 저의 행복의 기준을 흐트려준 남편과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래간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부끄러워서 어디 풀 곳이 없었는데 이곳에라도 들려드리고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박꾼이셨어요. 아니, 도박꾼이라고 말씀드리면 꽤나 큰 돈이 오고 가는 손이 큰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저 도박 중독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쥐뿔도 없는 벼룩의 간만큼의 돈도 다 긁어 모아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없는데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서 허드렛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몰래 훔쳐서 도박을 하러 나가곤 했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은 밤중에 어머니께서 절 몰래 깨우시고는 이제 자신은 도망을 갈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난 더 이상 미칠 것 같아서 못 살겠어. 엄만 나갈 거야. 넌 알아서 네 살 길 찾아. 그게 어미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에게 마지막으로 도망가면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와중에 엄마라도 행복하길 바랬던 건지 붙잡지 않았습니다. 얼른 빨리 가라고 가방까지 챙겨서 손에 들려주고는 전 방 안으로 들어와 울음소리도 내지 않으며 울음을 삼키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처한 상황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행이라고 판단할 시간조차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좀 못 먹고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면서 한치 앞만 살아가기에 급급했죠. 엄마는 엄마고 도박쟁이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니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제게 네 살 길 찾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삶이 꼭 서바이벌처럼 말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나 바로 주변의 친구들을 봐오니 제가 세상 그 누구보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생일 때 생일 선물 받는 거라는 걸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알았고 그렇게 거하게 파티를 해주는 건지 몰랐습니다. 전 엄마에게는 조금만 늦게 태어나지 아빠에게는 왜 태어나서는 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아왔던지라 누군가의 탄생이 그리도 축복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게 축복받고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친구가 잘 살기 때문이다. 집에 돈이 많고 우리 아빠와는 다르게 친구 아빠가 돈을 잘 벌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죠. 그렇게 저의 개념을 확립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3이 되고 집에서 나가서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날 밤 아버지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망을 가고 계속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에게도 돈 나올 구멍이 계속 없었기에 할머니나 다른 친인척들에게서 계속 손을 빌리던 중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돈을 안 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던 중에 할머니께서 참다 그럼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홧김에 하신 말에 그 자리에서 락스를 들이키셨어요. 병원에 실려온 아버지가 타는 목에 갈증을 느끼며
저에게 계속해서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그때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고 병원 안의 다른 이들은 못 알아채는 아버지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의사도 어차피 아무 조치할 수 없다고 살릴 수 없다고도 했지만 제가 그날 아버지를 보내드린 것 같아요. 물을 달라는 아버지의 속삭임에 전 일부러 드리지 않았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전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런 건 꿈도 못 꾸었고 못 먹어서 입이 부르트고 손가락이 부을까봐 겨우겨우 먹을 거나 챙겨 먹고 적어도 내 2다리 뻗고 돈 걱정 안 할 정도만 딱 그 정도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굴 만나고 가정을 이룬다는 건 꿈조차 꾸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쳐내고 외면하고 돌아서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벽을 밀어내고 남편이 다가왔어요. 전 대학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양식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대학을 더 다니기에는 학비가 만만치 않았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 장학금 타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대학이 학비만 내는 곳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족이 있고 먹고 살만한 집 애들도 대출을 받아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제가 근무하던 레스토랑에도 그런 친구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학비에 어느 정도 보태고 책을 사고 밥을 사 먹기 위해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와는 다르게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들 활기차고 월급 타면 사고 싶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잔뜩 들뜬 모습들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월급 받으면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밀린 학자금 대출, 몇 년째 방치해서 잇몸이 부어가고 있는 치과 치료를 하고 나면 남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생존 외에는 낼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하지만 그 중에 저의 생존 외의 것들을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 남편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먹는 식사 시간이 제 하루의 유일한 식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적당히 배식을 받아서 먹었는데 전 그 다음 날에나 찾아올 심사이기 때문에 산처럼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그저 제가 많이 먹는 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식판에 고기 한 점을 더 올려주면서 왜 이렇게 잘 먹어요? 그런데 많이 먹는 거 말고 진짜 잘 먹어야 영양에도 좋아요. 많이만 먹으니 그렇게 말랐지. 이것도 먹어요. 유일하게 절 신경 써주고 더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씩 시선을 돌릴 때면 그 끝에는 남편이 절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아무리 밀어내고 이런저런 제 바닥을 다 보여줘도 그저 웃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남편도 남을 챙겨줄 만한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저처럼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갔고 그 장학금을 안 놓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이미 학교를 중퇴해버린 제 입장에서는 쟤도 저러다 학교 그만두겠지, 제 풀에 나가 떨어지겠지 싶었는데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면서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아이라면 모든 책임감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조건이었지만 다른 결론을 내는 사람, 남편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 레스토랑에 머물렀지만 남편은 어느 날 정장을 차려입고 대기업 외식사업부에 취업했다며 레스토랑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저 아이는 정말 계속해서 나와 다른 길을 가는구나. 역시나 난 부모가 없지만 저 아이에게는 그래도 기댈 부모는 있어서 저럴 수 있는 거겠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위안만 해댔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었고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끌리듯이 말이죠. 이 사람이라면 나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까워지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남편도 저와 다를 게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능력도 하나 없고 그저 남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는 정도의 벌이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 하나가 없어서 그 편의점 주인이 내준 쪽방에서 두 분이 지내셨죠. 그러면서 안 먹고 안 입고 해가면서 남편을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셨던 거였어요. 정말 부모라는 것이 저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가난하지만 큰 존재이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 초라한 두 분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난과 기침은 가릴 수 없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 시부모님 분들께서는 애써 가리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시기보다는 저에게 더 많은 걸 베풀지 못해 안타까워하실 뿐이었죠. 아가, 아이 너 온다고 우리가 오랜만에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입에는 맞니? 승철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가가 이거저거 안 가리고 뭐든 다 잘 먹는다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길래 준비했는데 맞을까 모르겠다. 혹시라도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매일매일 말해줄래? 뭐든 적어두고 하나씩 다 해주마. 인사드리러 갔던 그 작은 방에 놓여있던 한 상. 그 상에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손수 끓여주신 미역국이며 갈비찜, 게장 등등 사 먹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날 전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어차피 비슷한 형편이니 속 다 까놓고 모든 걸 말해도 상관없을 집안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수준보다도 훨씬 두 분이 절 높이 대우해 주셨고 그런 분들께 차마 어머니가 도망가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대충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둘러댔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부모님 말씀을 드리자 절 안 좋게 보실 줄 알았는데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외롭게 살았겠네. 우리가 이제 너의 가족이니까 가족 생겼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란도란 잘 지내보자. 가족이 별거니?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사는 이야기하면서 살면 그게 가족이지.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하고 우리도 잘 부탁한다 아가.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맞춰서 살아보자. 남들이 듣기에는 그냥 하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가난하고 가진 게 없으면 그저 의심이 많거나 배경으로 판단해서 안 좋게 본다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의 태도와 표정, 말투는 전혀 그런 그늘 한 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사드리는 그 자리에서 기뻐서 울었어요. 그러자 제 눈물에 놀라 시댁 식구들과 남편 모두 안절부절이었죠. 그 모습에도 어찌나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던지 정말 가족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같이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던 동료의 어머니가 하시는 작은 카페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간소한 결혼식이었지만 저와 남편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밝고 화려했어요. 허례허식이 아닌 진실된 수준에 맞는 결혼식이었죠. 신혼살림은 시부모님이 근무하시는 편의점 사장님께서 비게 되는 집이 하나 있다고 저렴하게 전세로 내주셔서 그곳에서 모든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거기서 살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넓혀가자는 생각이었죠. 남편도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니 몇 년만 고생하면 금방 옮길 수 있었고 저 또한 레스토랑에서 점장으로 승진하면서 벌이가 나아졌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감춰진 빚이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하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정말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버는 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회생을 하게 되었죠. 빚은 그렇다 치고 그 빚의 이자가 거품처럼 크게 부푸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서 그나마 이자는 걷어내고 원금만을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월급에서 매달 저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에게 큰 짐을 안긴 것 같아 너무 미안했지만 그렇게 제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면 왜 그래? 또 입술 깨무네. 괜찮아. 결혼한 순간부터 그 빚이 내 빚인 거야. 그래도 3년 중에 반 지났다. 완전 시간 빠르지? 또 눈 깜빡하면 나머지 다 지나. 걱정하지 마. 여기 볼에 뽀뽀 한 번이면 50만 원보다 비싼데. 자, 여기 뽀뽀해줘. 미안해하는 저를 위해서 장난을 치거나 얼마 안 남았다면서 능글맞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되려 제가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힘들게 일을 마치고 오실 때면 늘 저를 위한 것을 하나씩 들고 오셨어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 제 또래의 여자들이 이런 걸 하더라, 이런 걸 하니 참 예쁘더라 하면서 옷을 사오시거나 액세서리들을 사오셔서는 제게 주셨습니다. 제게 무언가 해주시는 게 낙이라고 하시면서 한사코 거절하는 제게 꼭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못 사는 집은 늘 돈 이야기로 싸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돈 이야기로 싸우는 건 맞지만 서로 돈을 못 들여서 안달이었어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몰래 시아버지께 드리면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제게 주시고 몰래 제 주머니에 넣어두시거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빚을 갚고 있는 남편에게 다시 주니 돈이 계속 돌고 돌 뿐이었죠. 서로에게 못 줘서 난리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그냥 받으면 된다면서 서로를 탓하면서 웃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에 욕심을 안 부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허투루 돈을 쓰시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돈 한 푼도 의미 없이 쓰지를 않으셨어요. 자잘한 낭비를 하지 않으셨죠. 편의점에서 받으시는 최저시급의 아르바이트비를 모두 쪼개서 보험료를 내시고 남은 금액에서 생활비를 나누고 또 나눈 금액을 모두 적금을 드셨습니다. 가난하지만 모아둔 돈이 꽤나 많으신 분들이셨죠. 예를 들어 제가 늘 미뤄두었던 치과 진료로 인해 이가 너무 아파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걱정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어디가 많이 불편하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데리고 바로 치과로 가셨습니다. 임플란트도 해야 했고 어릴 적부터 이를 하도 악물어서인지 턱이 틀어져서 교정도 필요했어요. 예상 견적만 해도 480만 원이 나왔습니다. 돈이 무서워서 자연스레 입안에도 빚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전 너무 큰 돈이라 안 될 것 같다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그 금액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다 내버렸네? 이거 돈 환불도 안 된다더라. 안 다니면 완전 돈만 날리는 거야? 교정부터 시작하면서 다니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 이번 달부터 꼭 다녀. 꼼짝없이 저를 치료받게 만드시고는 쿨하게 나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씩 가난으로 인해 골마가던 것들을 치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봐온 부모님의 모습은 열심히 돈은 벌지만 계속 돈이 없었고 돈이 없으니 취미 같은 것들 또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늘 주말마다 두 분이서 등산을 가시거나 등산로 맛집을 다니시는 게 취미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큰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잘한 등산 용품을 사서 서로에게 선물하시기도 하셨고, 저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하시면서 즐거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데리고 몇천 원씩 하는 저렴한 전시회나 무료 박람회 같은 곳들을 미리 알아보고 찾아가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취미 또한 돈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남들이 들으면 궁상맞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런 가난한 취미가 다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가난한 취미여도 정말 좋아하고 의미가 깊다면 뜻깊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꼭 돈 펑펑 쓰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취미라고 해서 멋진 취미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취미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편과 전시회를 다니고 책을 읽으러 다니면서 저만의 취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 쓰는 것도 어쩌면 가난한 취미일 수는 있겠지만 제 그때그때 마음을 달래는 수단이 되기도 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저의 취미를 응원해주기 위해 예쁜 펜과 종이를 선물했어요. 그런 것들이 늘어가면서 행복도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정말 행복 바이러스 같은 존재인 건지 계속해서 행운이 유기적으로 찾아왔어요. 매달 2만 원씩 대학생 때부터 남편이 붓던 주택 청약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주택공사로부터 청약이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있는 제게 자기, 우리 이제 우리 집 생겼어. 월세 안 내도 되고 보증금 오를까봐 걱정 안 해도 되는 우리 집. 조금 더 지나면 집값 오르는 것도 구경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집 말이야.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는데 남편의 우리 집이라는 한마디에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한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팠고 뭐가 갖고 싶거나 욕심이 나는 것도 없었고 한없이 너그러워졌으며 온 세상이 밝고 행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새로 들어갈 집에 놓을 가구와 배치들을 구상하면서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는데 주택 청약이 마냥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일정 금액을 내야만 진정한 우리 집이 되는 거였죠. 남편과 저의 퇴직금과 그간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도 겨우 반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니 여러 은행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그간 12년간 편의점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 전부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선뜻 말이죠. 그게 어떤 돈인지를 알기에 남편과 저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둘 다 직장 있고 아직 젊으니까 대출 조금 받아서 조금씩 갚아가면 돼요. 이 돈 못 받아요, 저희. 이걸 왜 안 받아? 이건 내 돈 아니야. 너희 돈이지. 우리가 다 늙어서 쓸 데가 어디 있어. 지금 냉장고 꽉 차 있지. 그래서 먹을 거 넘치지. 필요한 거 더는 없고 늙었어도 우리도 일하잖아. 수입은 계속 늘고 소비할 곳은 없고 돈 쓸 기회를 좀 주라.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이미 내가 쓴 돈, 쓸 돈일 뿐이야. 너무 맑은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돈을 빌려주는 개념까지도 바꿔 말씀하시면서까지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어렵게 시부모님께서 수줍게 내미시는 그 값진 돈을 받았고 저희는 약속 날짜에 맞춰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시부모님의 의견으로 저희만 새 집으로 가게 되면서 죄송스러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뵙다가 거리가 멀어지며 자주 못 뵙게 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시부모님이 일하시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조금 일러서 일을 마치시기 30분 전쯤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현명하신 분들에게도 안 좋은 사람이 붙더라고요. 담배를 계산하다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에 신분증이 있다고 그냥 가져가려는 손님에게 시어머니께서 정중하게 신분증 확인 후에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가 서 계신 바로 앞 매대에서 사탕이랑 이런저런 제과류들을 마구 시어머니 얼굴에 던졌어요. 야, 이씨, 내가 아니라는데, 학생 아니라는데 왜 의심하고 지랄이야? 그냥 돈 주면 네 하고 줄 것이지. 노망났어? 노망났냐고?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다니는 데인데 날 몰라? 이깟 담배 모글이 대단하다고 그걸 안 파냔 말이야. 저는 마구 폭주하는 손님에게 달려가서 던져대는 팔을 잡았고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저지했음에도 씩씩대면서 절 밀쳐내고 시어머니께서 서 계신 곳까지 넘어 올라가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붙들어도 계속되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손님에게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고서야 시어머니 다리가 풀려서 쓰러지셨고 그 길로 바로 구급차에 실려가셨습니다. 얼굴에 찢긴 곳이 많았고 얼굴을 막았던 팔에 타박상을 많이 입으셔서 전치 4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그리 폭행을 가했던 손님은 미성년자였고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원하고 계시던 와중에 그 학생의 부모가 와서는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돈봉투만 내밀었어요. 알아보니까 그 편의점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신다면서요? 그럼 사정 뻔하실 테니 이거 받고 합의하시죠? 어차피 학생에다가 초범이라 금방 풀려나요. 교육 조금 받고 만다고요. 그간 일 못하셨으니까 일당이랑 치료비 그리고 위로금까지 좀 넣었어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넣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의 주제를 운운하면서 먹고 떨어지라는 식의 말투였습니다. 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나서려는 저를 시어머니께서 한 팔로 막으시더니 그 돈봉투를 정중하게 돌려드리며 제가 없이 살아도 보험은 참 잘 들어뒀어요. 치료비든 뭐든 보험으로 어지간해선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아드님의 사과예요. 그리고 그쪽 분도 부모이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 어린 사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시어머니께서 평소에도 말씀을 단호하게 잘하시지만 그때 폭행범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어떤 때보다 단호하고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느낀 게 저만 그런 건 아니었는지 돈봉투를 내밀던 폭행범 어머니도 한참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는지 뒤늦게야 거듭 사과를 드리고는 며칠 뒤에 그 아들을 시어머니 눈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히려 맞은 시어머니보다 더 퉁퉁 부어서 왔더라고요. 부모에게 많이 맞고 끌려온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죄송합니다 단 한마디를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한마디 하실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휴지를 뽑아서 건네주면서 닦으라고 하시더니 이만하면 됐다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에 만약 저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아마도 피해 보상금 더 내놓으라며 따지지는 않았을까? 너무 분해서 합의도 하지 않고 저 어린 학생을 범죄자 만들어버리진 않았을까 싶었죠.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돈 한 푼 안 받을 수 있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그냥 돌려보내기엔 좀 걸리지 않으세요? 저 학생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거잖아요. 저 정도 사과로 괜찮으세요? 저라면 사과도 받고 저 돈봉투도 받았을 거예요. 나도 당장에 돈 받고 싶지. 그런데 아가, 세상에 진짜 공짜 없더라. 꽁으로 받으면 나중에 꼭 갚아야 돼. 내가 어릴 때 길에서 500원을 주웠는데 그날 집에 도둑이 들었어. 우연인 줄 알았지. 그런데 나중엔 10,000원을 주워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그날 우리 언니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 또한 그런가 보다 하고 후에 5만 원을 주었는데 네 남편이 크게 아팠어. 그냥 내가 그 돈을 안 받은 건 내 징크스 때문이야. 꽁돈이 생겨서 그 돈을 쉽게 쓰면 불행이 온다는 나만의 징크스? 그래서 그렇다고 치자. 또 시어머니 나름의 가벼운 농담으로 어쩔 수 없이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을 받게 되면 그때 시어머니 눈앞에서 눈물 콧물 짜던 학생의 눈물 콧물과 바꾼 돈이라고 말이죠. 몸이 나아져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꾸준히 편의점 일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집에서 쉬시라며 그만두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일이 재미있고 돈 버는 맛이 있다면서 또 특유의 풍자를 하시고는 고집대로 일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고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상의를 해서는 저희 집으로 두 분을 모셨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예전처럼 다 같이 살게 되어서 전 기뻤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너무 면목 없고 미안하시다면서 계속해서 집안을 쓸고 닦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손사래를 쳐도 한시도 가만히 안 계시고 꼭 얹혀 사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셔서 되려 제가 안절부절이었답니다. 그 집의 대금을 시부모님이 다 대주신 건데도 말이에요. 하도 그러시니 지켜보던 남편이 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 그만들 하셔. 자꾸 그러면 우리가 더 불편해. 그렇게나 쓸고 닦아대면 집 달아 없어지겠다. 제발 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들 계셔요. 이거 우리 집 아니고 엄마 아빠 집이야. 왜 그런 말 있잖아. 은행 대출로 집 사면 은행 거라고.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찬스로 얻은 거니까 엄마 아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편하게들 계세요. 새 들어 사는 우리 민망하니까. 남편의 말에도 쓸고 닦고를 이어가시다가 시어머니께서 집에 왜 이렇게 세제가 없냐면서 장바구니에서 락스를 꺼내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보자마자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느라 바빠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락스 세제를 보니 그 예전 친아버지가 락스를 마시고 세상을 등진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유독 락스만 쓰지 않고 냄새도 맡을 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보니 하얀 거품을 물며 죽어가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기겁을 하니 연유를 모르는 시부모님께서는 놀라서 제게 다가오셨고 전 아무 말 없이 소가리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에 그 세제를 꺼내서 무작정 쓰레기장으로 향했어요. 쓰레기장에서 락스 내용물을 붓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어야 이 독한 것을 삼켰을까? 지금은 속이라도 편하게 계실까? 라는 뒤늦은 마음이 밀려왔어요. 내용물을 탈탈 털어버리고 플라스틱 분류함에 락스통을 던진 후 돌아서는데 눈앞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음도 그칠 겸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자고 저를 이끌었고 남편이 느리게 저와 보폭을 맞춰 걸어주고 달빛도 보이고 포근하게 느껴졌던 아파트 가로등까지 저에게 모든 걸 말하라고 이끌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털어놓았어요. 우리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니야. 아까 그거 락스 그거 마시고 생 마감하셨어. 도박 중독에 빚이 너무 많아서 일찍 돌아가셨어. 잊고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 갑자기 저걸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버렸어.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해. 말해봤자
내가 너무 비참하게 살아온 게 더 돋보일까봐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꼭 내가 불행의 씨앗 같아 보일까봐 말 꺼내기가 어려웠어. 제 말이 끝나고 남편이 놀라서 제게 실망할 줄 알았는데 되려 남편은 말해줘서 고맙다고 해주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남편 자신에게만 처음으로 털어놔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럼 이제 정말로 나한테 비밀 하나도 없는 거네. 아싸, 성공했네. 나만큼 당신에 대해 다 아는 사람 없는 거잖아. 원래 사람이 저마다 가슴속에 비밀 상자 하나씩은 있대. 죽을 때까지 그 상자 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하나 열어줬으니까 나도 하나 풀까? 나는 있잖아, 요즘도 가끔 야동 봐. 우리 노트북에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 파일, 그거 야동이야. 역시 모든 어둠을 그날의 가로등처럼 밝게 만드는 남편은 저의 힘든 이야기도 농담으로 풀어주었습니다. 말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 비밀이 있으면 자신에게 제일 먼저 털어놓으라고 했고, 전 알겠다고 답했으나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어요. 바로 엄마. 집을 나간 후로 단 한 번도 찾은 적 없는 엄마라는 존재였어요. 엄마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쓴 지도 오래돼서 글로 쓰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를 버리면서까지 도망쳤으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거니 하며 남편에게 조금의 죄책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는 단어가 생각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앞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립지도 않았는데 꼭 환상처럼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허름한 분홍신에 계절이 지난 차림의 여자가 제 팔을 획 낚아챘고, 놀라서 바라보니 마지막으로 보던 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친어머니가 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름을 부르며 어색하게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반가워하지도 않았으며 귀신이라도 본 듯이 잠깐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데 눈앞에 잠만 만지작거릴 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1시간 같은 5분이 흘렀을까? 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친어머니 수중에 돈 한 푼이 없고 그간 같이 살았던 남자도 도망을 갔으며 이제는 늙어서 몸도 좋지 않아 기댈 곳이 저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기댄다. 나에게? 내가 친어머니에게 언제부터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된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저한테 맡겨놓은 거 있으세요? 뭘 기대요? 그쪽 잘 살겠다고 연 끊고 도망갈 땐 언제고 나한테 기댄다는 소리를 뻔뻔하게 해요?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숨 좀 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나타나서 아슬하게 쌓아온 살얼음 같은 제 행복에 기대시겠다고요? 그건 기대는 게 아니라 깨부수러 온 거나 다름없어요. 부모로서 이제껏 해준 것도 없어서 저한테 면목도 없으실 테니 부모된 마지막 도리로 저 없는 것처럼 살아주세요. 아는 척도 말아주시고 찾아오지도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엄마가 아니라 저의 모든 걸 파괴하러 온 파괴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남겨두고 나와버렸어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애써 친어머니 생각을 지우고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섰는데 아까 보았던 낡은 분홍신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 있었어요. 저와 남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넷이서 늘 앉아있는 식탁에 지뢰처럼 친어머니가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꽁꽁 싸매고 있던 행복을 터뜨리러 찾아왔어요. 제가 들어서자 일제히 가족들은 저를 보고는 놀래시거나 저의 거짓말을 탓하기는커녕 여보, 장모님이 오셨어. 당신도 많이 보고 싶었지? 뜻밖의 말을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상을 차리시고 계시는데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지뢰 같은 친어머니를 나만의 가족, 우리 집에서 빨리 내쳐야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끌어서는 나가라고만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 찾은 행복이고 안정인데 엄마가 돼서 이제 와서 왜 이래? 당장 나가. 엄마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였던 적도 없었잖아. 나 죽는 걸 보기 싫으면 당장 나가. 전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했고 신발도 신지 못한 친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문 앞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문 밖으로 밀어내고 나서야 좀 보이더라고요. 한없이 닳아서 벗겨지고 갈라져서 피가 나는 친어머니의 발바닥이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정하라며 어깨를 감싸주셨고 남편은 끝까지 장모님 외치며 쓰러진 친어머니를 일으켜주면서 다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장모님, 아내가 놀라서 그럴 거예요. 진정을 좀 하고 대화를 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오신 걸 보았으니 놀랄만 하죠. 진정할 때까지 우리 밥 먹어요, 장모님. 식사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남편은 곧 죽어도 장모님, 장모님 다정하게 존칭을 써가며 친어머니를 모셨고 전 계속 제발 나가달라며 하소연하듯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방으로 데려가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 끊어도 천유는 못 끊는 거야. 정확히 무슨 일인 건지는 우리가 당연히 모르지만 원수 같은 애미가 와도 애미가 우선이야. 널 낳아준 어미인 것부터 챙기라고. 시어머니께서는 무작정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성부터 챙기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딸을 찾아서 반가운 어미가 아니라 그저 갈 곳이 없고 돈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날 찾은 어미라서 전 반갑지 않았습니다. 더 줄 것도 없었고 그나마 소박하게 쌓아온 것들을 뺏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친어머니를 잘 살폈습니다.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나에게 밀쳐져서 더러워진 친어머니 발을 닦아드리고 흉터투성이인 발에 약을 발라드렸습니다. 그저 천성이 착해서 그런 건데 저 못지않게 뒤틀린 심성의 친어머니께서는 시댁 식구들의 착한 모습을 두고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몸으로 용을 쓰는 집안이로구나. 돈 안 들고 잘 보이는 게 제일 쉽지. 싸게 너 같은 며느리 들여서 아주 애를 쓴다 써. 따뜻하게 친어머니에게 배려를 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고 그저 몸으로 때우면서 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애쓴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제게 늘어놓았어요. 모 눈엔 뭐만 보이듯이 말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다 그럴 거라고 폄하하지 마. 우리랑은 살아온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생각 품고 하는 친절도 아니야. 게다가 내까짓 게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어?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장모가 누가 봐도 거지꼴인데 뭐 때문에 잘하겠어. 그저 내 엄마라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해주시는 분들이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시 예전처럼 제발 사라져줘. 친어머니의 모습은 꼭 예전의 저 같았습니다. 상대의 호의에 상대의 배경으로 까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말이죠. 역시나 피는 못 속이고 자라오면서 봐온 게 그렇다 보니 뭐든지 곡해해서 해석하는 그런 모습, 꼭 저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더더욱이 시댁 식구들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내일 당장 떠나라는 말만 하고는 잠을 청하려는데 시부모님께서 침실을 친어머니께 내어드리고 거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귀한 손님이신데 거실에 주무시게 할 수는 없다면서 말이죠. 끝까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는 이튿날 대차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친어머니를 뒤로 하고 출근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일을 나가시기 직전까지 친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셔서 조용히 나오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 한편으로 그렇게 자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눌러앉아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집에 가보니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천만 다행이라고 여기며 홀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밤새 친어머니가 머물렀던 시부모님의 방의 모든 서랍들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옷장도 뒤진 듯한 모양새였고 혹시나 해서 저희 부부 침실에도 가보니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심지어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폐물도 모두 사라져 있었죠. 누가 봐도 친어머니의 짓이었습니다. 값이 나갈 만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갔어요. 게다가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아파트 잔금을 내라고 수표로 주신 돈까지 사라졌습니다. 그 수표에 시어머니가 맞아가면서까지 벌었던 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값을 떠나 가치가 달랐단 말이죠. 전 정신을 놓고 미친 여자처럼 맨발로 동네의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를 잡아달라고요. 도둑년이라고 다 훔쳐갔다고 제발 잡아달라고 말입니다. 경찰서 안 바닥에 거의 눕다시피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경찰 선생님들, 제발 우리 엄마 좀 잡아주세요. 모든 걸 훔쳐갔어요. 소중한 돈도, 시어머니가 눈물로 번 돈도, 겨우겨우 해준 폐물들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잔금까지 모조리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다 가져갔어요. 제발 좀 그 여자 좀 잡아주세요. 네? 제발요. 재산을 가져간 게 아니라 시댁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제 자존감과 자존심, 손톱만큼 자리했던 친어머니에 대한 애증까지 모조리 털어갔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 신발을 들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당황한 기색이나 놀란 기색 전혀 없이 조용히 제 신발을 신겨주시고는 눈물을 닦아서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경찰관님, 신고 접수하지 말아주셔요. 아무것도 잃은 거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잘 추슬러서 데려갈 테니 그리해주세요. 다 괜찮습니다. 도둑 맞은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곤 제 손에 깍지를 끼시고는 절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께 그저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계속 말이 없었고 집 안에는 놀란 표정의 남편과 시어머니와 비슷한 태도의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를 앉히시고는 천천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냥 드렸다. 훔쳐갔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가. 여기저기 가져갈 것을 찾고 계시길래 그냥 드렸어. 일찍 업무가 끝난 시아버님께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친어머니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가면서 돈 될 것들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께 천천히 이유를 물었고 친어머니께서 돈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어 저를 찾았다고 하셨대요.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고 하니 그저 돈 되는 걸 다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 주머니에 가진 돈 모두를 드렸고 그걸 쥐고는 친어머니는 도망치듯 가버린 거죠. 시아버님과 마주치기 전에 다른 것들을 다 챙긴 채 말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차라리 친어머니가 시부모님과 마주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죄인처럼 굴지 말라고 제 얼굴을 들었고 맨손으로 눈물을 닦아 주었어요. 그래도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거라며 친어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 우리 가족의 돈, 물질적인 것들이 걱정돼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쩌면 좋냐고. 우리 집에 돈 될 것들은 다 가지고 가버렸다고. 언제 다시 모으고 어떻게 모은 것들인데. 내가 면목이 없다 정말. 나 같은 이상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아니었으면 행복만 가득할 남편과 시부모님이 굳이 이런 일을 겪을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것들을 잃을 일도 없었을 테고 법 없이도 살 분들이라서 경찰서 출입 또한 겪을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화근인 것만 같았어요. 한동안 저는 원래 근무하던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알바를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곱창집에서 곱창 손질과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친어머니가 훔쳐간 것들을 갚아야 할 것 같았고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할 아파트 잔금도 있었기에 초조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1년 정도만 고생하면 갚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뼈 마디마디가 욱신거리며 아파와도 참았습니다. 그날도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선 늦은 밤 집으로 들어서는데 온 집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바로 제가 방금 전까지 일하고 왔던 곱창집에서 났던 냄새와 같은 냄새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앉아서 곱창을 굽고 있었고 전 이골이 날 정도로 맞고서 온지라 자연스럽게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 속도 모르는지 남편이 얼른 와서 먹으라는 듯한 신용을 했어요. 입으로만 숨을 쉬며 다가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남한테 해주기만 했을 텐데 먹어보라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이 부르트게 손질한 곱창이야. 그런 귀한 걸 남들만 먹게 할 수는 없지. 우리도 맛봐야지 않겠어? 오늘 내가 거기 가서 사온 거다.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거기 다시는 일하러 가지 마라. 내가 이 집 사장한테 미리 말 다 해놨다. 알았지? 그리고 아파트 잔금은 내가 충분히 내어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그래 여보, 엄마 아니셨으면 난 당신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 왜 매번 혼자서만 끙끙 앓고 그래. 나 퇴직금 한번 받고 엄마가 보태주시는 돈 합하면 충분히 낼 수 있어.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사람만 4명이야 4명. 그까짓 돈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은 참. 가족들 모두가 그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전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어려워 그냥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흠을 들춰내서 탓하는 게 가족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애쓰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염치 없지만 시부모님께서 주시는 돈을 또 받으며 이번에는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이자도 꼭 받을 거라면서 기한은 죽을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7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 평생으로 쪼개주셨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불행한 듯 해도 사람은 곁에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 제 옆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불행했지만 지금은 절 늘 믿어주고 무한으로 바라는 것 없이 대해주시는 시부모님과 남편 덕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생각, 태도, 모든 것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털어간 저희 친어머니는 그렇게 훔쳐 달아나고서 4년이나 지나서 다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하셨지만 돌아온 친어머니를 또 따뜻하게 품으며 괜찮으니 같이 살자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받아주셨어요. 장모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이제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와 살아요. 남은 여생은 아내 옆에 있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친어머니와 시부모님, 남편, 저 이렇게 5 식구가 되었습니다. 친어머니 또한 일을 하시면서 시부모님께 돈을 갚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와 마찬가지로 갚는 기간은 평생으로 말이죠. 시부모님께서는 편의점 사장님께서 외국으로 이사가게 되시면서 편의점을 인수받으셨어요. 직원이 아닌 주인이 되셨고 그 편의점에서 친어머니도 같이 일을 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혈육인 친어머니와는 아직도 대면대면하긴 합니다.
그 많은 세월을 응어리를 풀기에는 아직 저와 친어머니 둘만의 시간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행복을 제게 전염시킨 것처럼 느리지만 천천히 친어머니와 제 사이도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들처럼 저희 가족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과 저와 남편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 꼭 재산수는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옆에 있는 가족들을 이해하고 서로 똘똘 뭉쳐서 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행복의 우선순위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